서울의 하늘 아래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한쪽 구석에는 그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개미집처럼 촘촘히 붙어있는 동네. 그 꼭대기에 자리한 옥탑방이 한유라의 현재 세상이었다. 방은 비좁았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 낡은 싱크대와 옷장, 작은 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유라의 손길이 닿은 그곳은 가난의 흔적 속에서도 기묘한 정갈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문은 매일 닦아 투명했고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은 색깔별로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갔다. 유라는 작은 밥상 위에 막 지은 쌀밥과 정성껏 끓인 찌개, 그리고 소박한 밑반찬 몇 가지를 올려놓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 조심스러웠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이 째깍 소리를 내며 무심하게 공간을 채웠다. 유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그녀가 한때 서 있던 세상의 상징인 YR 그룹의 마철루가 밤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서 있었다. 유라의 눈에 잠시 아련한 그리움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한유라, YR 그룹의 젊은 회장이 아닌 그저 가난한 고아 출신의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연극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어쩌면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나서였다. 유라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지훈 씨, 이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강지훈이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를 지닌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유라의 인사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다. 아우, 차가 많이 막히네.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유라는 애써 생각하며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얼른 씻고 와요. 맛있는 찌개 끓여놨어요. 냄새 좋네.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유라는 그가 벗어놓은 양말을 조용히 집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잠깐 스쳐 지나간 양말의 브랜드 로고는 그의 월급으로는 조금 버거워 보이는 것이었지만 유라는 모른 척했다. 사랑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식사는 조용했다. 지훈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데에만 집중했다. 유라는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간간히 말을 걸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늘 똑같지 뭐. 김 부장 잔소리는 끝이 없고.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고. 지훈은 밥알을 씹으며 투덜거렸다. 그의 불평 속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그의 밥그릇에 잘 익은 두부를 올려주며 위로했다. 그래도 지훈 씨는 잘하고 있잖아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날은 무슨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만 없어도 살겠다. 순간 유라의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지금 그 가난을 연기하고 있었다. 지훈이 사랑하는 것이 돈과 배경이 아닌 한유라라는 사람 자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소파처럼 사용되는 작은 매트리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유라는 묵묵히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좁은 싱크대에서 찬물로 그릇을 닦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훈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 있었다. 유라는 외로웠다. 수백억 자산가였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뼛속까지 시린 고독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이 연극의 끝을 봐야만 했다. 저 아르바이트 다녀올게요. 일찍 들어와. 지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유라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옥탑방 문이 닫히자 그녀의 얼굴에서 애써지었던 미소가 사라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었다.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유라의 귓가에 가냘픈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낡은 상자 안에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가늘게 떨고 있는 모습이 꼭 지금의 자신 같아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버린 것이 분명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녀의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이걸로 우유를 사주면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유라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가장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 한 팩과 낡은 수건을 닦을 만한 물티슈를 샀다. 다시 고양이에게 돌아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우유를 작은 접시에 따라 주었다. 고양이는 경계하면서도 허겁지겁 우유를 핥기 시작했다. 유라는 입고 있던 카디건의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상자 한쪽에 넣어주었다. 아가 미안해.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해줄 수가 없네. 부디 밤새 잘 버텨야 해. 유라는 한참 동안 고양이가 우유를 다 마시는 것을 지켜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편의점으로 향했다. 텅 빈 지갑보다.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덮여주었다. 이것이 그녀, 한유라의 본 모습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 온정을 잃지 않는 사람. 새벽녘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옥탑방은 고요했다. 지우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유라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정리했다. 그때였다. 청소기를 구석으로 옮기다가 선반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건드리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잠든 지훈을 살폈다. 다행히 그는 미동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에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하나는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선물해준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칠흑 같은 몸체에 백금 장식이 된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명품이었다. 캡에는 사랑하는 딸 유에게 아버지가라는 문구가 섬세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 시계였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력과 역사는 시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외감을 표할 만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YR 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던 날 아버지가 자신의 손목에서 풀어 직접 채워준 시계였다. 유라야, 이 시계의 가치는 시간이 아니다. 세월이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키는 리더가 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유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물건들은 그녀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린 그녀였다. 유라는 만년필을 든 채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값비싼 물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연극은 과연 옳은 것일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한유라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혹시
어리석은 환상이 아닐까. 지훈의 차가운 눈빛, 그의 입에서 나온 가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낡고 초라한 옥탑방, 모든 것이 그녀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유라는 눈물을 삼키며 상자 안에 시계와 만년필을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뒤에 상자를 숨겼다.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봉인하듯이.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곧 해가 떠오를 것이다. 유라는 고단한 몸을 뉘었다. 잠든 지훈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선택한 이 위험한 도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달콤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배신과 폭풍우라는 사실을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비극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라가 연기하는 가난한 연인의 삶은 고단했지만 지훈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견딜만 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지훈은 여전히 무심했고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유라는 그것이 힘든 사회생활에 지친 남자의 어리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변화는 어느 늦은 밤 지훈이 불쑥 내민 작은 반지와 함께 찾아왔다. 유라야, 우리 결혼하자. 옥탑방의 낡은 밥상 위. 그는 화려한 이벤트도 무릎 꿇는 로맨틱한 모습도 없이 반지를 내밀었다. 반지는 금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14K 커플링이었다. 하지만 유라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자신의 배경, 재산이 아닌 오직 한유라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증거. 지훈 씨,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그제야 안도하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비좁은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순 없잖아. 결혼하면 당분간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살자. 돈을 좀 모을 때까지. 그의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어머니, 박숙자 여사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할 사이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무엇보다 이 제안은 지훈이 그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유라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지훈 씨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녀는 그것이 달콤한 미래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유라는 약속 장소인 평범한 중식당 앞에서 초조하게 지훈을 기다렸다.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아껴두었던 원피스를 입었지만 몇 년 된 옷이라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티가 났다. 잠시 후 지훈과 함께 중년의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숙자 여사였다. 유라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한유라라고 합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이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듯 집요한 시선이었다. 유라는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 네가 유라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유라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둥하며 식당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냉랭했다. 박 여사는 유라의 가정 환경에 대해 노골적으로 캐물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고 형제도 없고. 네, 어머님. 쯧쯧. 가엾게도 됐네. 그래서 모아놓은 돈은 좀 있고 여자가 시집을 오려면 적어도 전세금에 보탤 돈 정도는 해와야 하는 법인데.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박 여사의 팔을 툭 쳤다. 엄마, 왜 초면에 그런 걸 물어봐. 시끄럽다. 내가 네 장래를 위해서 확인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보다시피 우리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야. 우리 지훈이 월급 뻔하고 네가 들어와서 입 하나 더 느는 셈이니 앞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 생각해야 할 게다. 그것은 충고가 아닌 경고였다. 유라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첫 만남이 끝났다. 유라는 지훈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그는 그저 우리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라 그래. 아기는 없으셔 라며 어물쩍 넘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싸서 지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가 연기하던 가난하지만 행복한 연인이라는 연극의 막은 내렸다. 대신 쓸모없는 고아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박 여사의 집은 옥탑방보다야 훨씬 넓고 쾌적했지만 유에게는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이삿짐을 풀기가 무섭게 박 여사의 구박이 시작되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 짐이라고 할 것도 없구나. 네가 이제 이 집의 새 식구가 됐으니 집안일은 전부 네가 맡아서 해야 한다. 나는 평생 일만 하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어. 이제 며느리도 들였으니 좀 쉬어야지. 그날부터 유라는 집안의 모든 가사 노동을 도맡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청소, 빨래가 그녀를 기다렸다. 박 여사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국이 짜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끓인 거냐. 바닥에 먼지 좀 봐라.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세탁기는 왜 돌려 전기세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깟 양말 몇 켤레는 손으로 비벼 빨면 되잖아. 모든 대화는 고함과 질책으로 끝났다. 유라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이것 또한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면 언젠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라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지훈의 태도 변화였다. 그는 더 이상 유라의 편이 아니었다. 박 여사가 유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는 못 들은 척 TV 볼륨을 높이거나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느 날 저녁 유라는 너무나 고된 하루에 지쳐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훈 씨, 어머님이 저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유라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다. 하지만 지훈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 잔소리가 좀 많은 것뿐이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싹싹하게 굴면 되잖아. 왜 자꾸 우리 집안을 불화로 만들어? 제가 불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힘들긴 누가 안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깨지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당신 징징거리는 소리 들어야겠어. 제발 나 좀 피곤하게 하지 마.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사랑했던, 다정했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어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수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녀의 눈물과 뒤섞여 바닥을 적셨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 대신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대신 절망과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한 여자.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는 비상구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것이다.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은 굳게 닫혔다. 지훈의 진심을 시험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이제 그녀의 존엄과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생존 게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밖에서는 박 여사와 지훈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유렉에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유라가 시어머니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지워진 흑백 필름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가사 노동과 인격 모독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멍들고 있었다.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희망. 강지훈의 사랑마저 이제는 희미한 옛 추억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새로운 폭풍이 몰려왔다. 지훈의 여동생 강미영이 울상을 하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25살의 철없는 아가씨로 세상 물정 모르고 허영심만 가득했다. 엄마 나 어떻게 가게 계약금 날짜가 다음 주까지인데. 1,000만 원이 부족해.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동대문 근처에 작은 옷가게를 열기로 한 모양이었다. 박숙자 여사는 딸의 울음에 안절부절 못하며 유라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마치 모든 것이 유라의 탓이라는 듯이 이게 다 저 쓸모없는 것 때문이야. 며느리랍시고 들어와서 돈 한 푼 보태기는커녕 우리 지훈이 등골만 빼먹고 있으니 박 여사는 다짜고짜 유에게 고함을 질렀다. 유라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차에서 있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맨몸으로 들어왔으니 이럴 때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죽은 네 부모가 남긴 유산이라도 없는 거야. 정 없으면 친척들한테 가서 머리라도 조아리고 돈이라도 꿔 와. 죽은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집을 박차고 나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에겐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어요. 죄송하면 다야. 이 집에서 밥만 축내지 말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란 말이다. 박 여사의 닥달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이어졌다. 지훈마저 당신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 어떻게 좀 해봐라며 그녀를 압박했다. 유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최 회장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극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자신의 재능, YR 그룹을 이끌던 그녀의 진짜 능력 말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유라는 거실로 나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지훈이 더 이상 쓰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었다. 노트북은 느리고 소음도 심했지만 작동은 겨우 되었다. 유라는 인터넷에 접속해 각종 공모전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금이 미영에게 필요한 돈과 비슷한 규모인 대회를 찾아야 했다. 한참을 검색한 끝에 그녀는 한 신생 건축 플랫폼에서 주최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라는 주제의 소규모 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발견했다. 마감은 닷새 후 1등 상금은 정확히 2천만 원이었다. 이거다. 유라의 눈이 빛났다. 닷새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던 무기력한 며느리는 사라졌다. 대신 YR 그룹의 회장, 천재적인 건축 디자이너 한유라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설계를 구상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노트북과 씨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트랙패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복잡한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느린 노트북에서 힘겹게 돌아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삭막한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작은 공원을 설계했다. 태양의 움직임과 바람의 길까지 계산한 친환경적인 설계였고 버려진 자재를 재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마감일 전날 밤, 유라는 밤을 새워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지훈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유라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유라는 깜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유라의 등 뒤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복잡한 설계 도면과 화려한 3D 렌더링 이미지가 가득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게임 같은 건가? 지훈은 건축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화면을 볼 뿐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어요. 유라는 얼버무리며 서둘러 노트북을 덮었다. 지훈은 아내의 낯선 모습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늘 주눅 들어 있고 피곤에 절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그녀의 눈빛이 생경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하품을 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저 여자가 저런 걸 할 줄 알았나 하는 작은 의문은 피곤함 속에 금세 잊혀졌다. 그리고 며칠 후 유라의 이메일함에 공모전 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하자 화면에 대상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저녁 유라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승 확인 메일과 상금이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었다. 저 인터넷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타서 상금이 좀 들어왔어요. 뭐 상금? 미영이 가장 먼저 달려와 유라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다. 입금 내역에 찍힌 1,200원 1,000원이라는 숫자를 본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대박 언니, 이게 진짜야.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는 며칠 전 밤에 봤던 노트북 화면을 떠올렸다. 운이 좋았네.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는 아내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행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박숙자 여사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이내 싸늘한 경멸감으로 바뀌었다. 내년이 이런 걸로 돈을 탔다고 웃기지 마라. 박 여사는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챌 듯이 달려들었다. 어느 놈을 홀려서 이 돈을 받아온 개냐 내년같이 배운 것 없고 볼품없는 게 무슨 수로 이런 큰 돈을 만져. 솔직히 불어. 몸이라도 팔았어.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정말 제가 공모전에서 닥치지 못해 박 여사는 유라의 손에서 핸드폰을 날치게 하듯 빼앗았다. 그녀는 입금 내역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돈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온 돈이니 이제 내 돈이다, 미영아. 이걸로 얼른 가게 계약금부터 치르자. 미영은 신이 나서 엄마의 팔에 매달렸다. 유라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라면 최소한 상식적인 말을 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내의 처참한 심정을 외면했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어떻게 돈을 구했든. 어쨌든 미영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 그 순간 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가족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더 깊은 의심과 모욕,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뿐이었다. 유라는 것을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서 상금을 어떻게 쓸지 의논하며 기뻐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필요할 때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짓밟아도 되는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한 가닥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마저 차가운 재로 변해버린 기나긴 밤이었다. 공모전 상금 사건 이후 한유라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박숙자 여사는 이제 유라를 그저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요물로 취급했다. 그녀의 감시는 집요해졌고 구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내년 뒤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냐. 솔직히 말해. 그 돈 말고 숨겨둔 돈 더 있지. 박 여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유라를 추궁했다. 유라가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때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유라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살림살이를 뒤지는 일을 반복했다. 유라의 작은 서랍장, 낡은 가방, 심지어는 베개 속까지 집요한 수색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지만 박 여사의 의심은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유락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모든 말이 의심받는 투명한 감옥이었다. 지우는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서서 뭔가 있으니 엄마가 저러시는 거겠지. 당신,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라며 유라를 몰아세웠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의심과 경멸만이 남았다. 유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한편 그 시간 서울의 중심부 YR그룹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묵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그룹의 원로 고문인 최 회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비서에게 묻고 있었다. 아직도 유라 아가씨와 연락이 안 되는 건가? 네. 회장님, 댁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옵니다. 최 회장은 주름진 미간을 짚었다. 유라가 특별한 휴가를 떠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 한 달간은 간간히 안부 전화라도 걸어왔지만 최근 몇 주 동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평생 친구였던 한 회장의 유언이 귓게 맴돌았다. 최형,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딸 유라를 부디 잘 부탁하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가씨의 행방을 알아봐야겠네. 당장 최 회장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상속녀는 지금 서울의 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 유라는 박 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그것이 박 여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유라가 집을 나서자마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라와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기필코 무언가 찾아내고 말 테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방을 훑으며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옷가지들을 전부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바로 그때였다. 옷더미 아래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박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만년필 한 자루와 낡고 단순해 보이는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만년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시계에 꽂혔다. 가죽줄은 낡았고 디자인은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흥, 이런 고물시계를 보물처럼 숨겨놨네. 필시 짝퉁이겠지. 박 여사는 실망감에 시계를 상자 안에 다시 던져 넣으려다.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모르지. 짝퉁이라도 몇 푼은 받을 수 있을지도. 그녀는 시계를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섰다. 1시간 후, 박 여사는 동네의 한 허름한 전당포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인장, 이 시계 말이야. 돈이 얼마나 될까? 그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카운터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다. 돋보기를 끼고 신문을 보던 늙은 전당포 주인은 시계를 건성으로 집어들었다. 하지만 시계의 뒷면과 용두 부분을 살펴보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급히 서랍에서 전문가용 확대경을 꺼내 시계를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이 시계 대체 어디서 나신 겁니까? 전당포 주인의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다. 박 여사는 그의 과장된 반응에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며느리가 쓰던 건데 돈이 급해서 가져와 봤지. 한 5만 원은 쳐주려나. 그 말에 전당포 주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 하우만 원이요. 사모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건 파텍 필립입니다. 시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파텍 필립. 이 모델은 칼라트라바. 가장 클래식하고 기품 있는 모델입니다. 이건 제가 함부로 값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런 물건은 최소 수천만 원. 아니, 상태에 따라서는 억소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요. 욕소리. 그 단어가 박 여사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다. 방금 전까지 고물덩어리로 보였던 시계가 이제는 눈부신 황금 덩어리로 보였다. 박 여사는 전당포 주인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하고는 홀린 듯이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안에서는 작은 시계가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억 원짜리 시계. 그렇다면 그 공모전 상금 2천만 원은 푼돈에 불과했구나. 그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엄청난 재산을 숨기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야. 박 여사는 길 한가운데에 우뚝 멈춰 섰다. 전당포 주인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악이 탐욕이 이윽고 섬뜩한 미소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눈이 위험한 빛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집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장을 보고 돌아올 며느리.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 이상 폭풍은 조용히 다가오지 않았다. 거대한 탐욕의 소용돌이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킬 준비를 마친 채 한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숙자는 시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수억 원이라는 숫자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탐욕으로 들끓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강지훈부터 찾았다. 지훈아, 내 아들, 이리 좀 와보거라. 어머니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에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박 여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펼쳐 지훈에게 시계를 보여주었다. 이게 그 여자 방에서 나온 시계다. 시계 이게 뭔데? 그래, 낡아빠진 고물이구먼. 지훈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다. 이 고물이
수억 원짜리란다. 모수, 수억. 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시계를 빼앗아 들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시계였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 잘못한 거 아냐. 누가 그래. 전당포 주인이 그러더구나. 파택. 뭐 시기라는데. 시계의 황제라고 그년이 우리를 전부 속이고 있었던 거야. 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게지. 박 여사의 말은 지훈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내에 대한 작은 연민이나 애정은 수억 원이라는 탐욕의 불길 앞에서 흔적도 없이 타서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배신감, 그리고 저 시계 외에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에 대한 광적인 호기심. 그럼 정체가 대체 뭐지? 혹시 꽃뱀 같은 건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의 입을 열게 해야 한다. 이건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한패가 되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유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후 장을 본 비닐봉지를 양손에 무겁게 든 유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찔렀다. 박 여사와 지훈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취조를 앞둔 형사들 같았다. 그리고 식탁 중앙에는 유라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파텍 필립 시계가 놓여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유, 어머님, 그건 아가 이리 와서 앉아보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유라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식탁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이 시계, 참 예쁘구나. 어디서 난 거니?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그냥 오래된 기념품일 뿐이에요. 유라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거 수억 원짜리라며. 지훈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유라는 그의 낯선 모습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늘 나약하고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있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 내 정체가 뭐야? 우리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이 시계 말고 또 뭐 있어? 전부 다 불어.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YR그룹 회장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 그들이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더 날뛸 것이 뻔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최선이자 최악의 선택이었다. 인연이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네. 박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라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라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여묘님, 제발. 지금 그 말이 나와. 이 사기꾼 같은 년, 유라가 빌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최악의 배신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강지훈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엄마,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훈은 차갑게 말하며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완력에 유라는 의자에서 속절없이 끌려 나왔다. 지훈 씨, 왜 이래요, 제발. 유라의 애원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박 여사와 함께 유라를 향해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이 아니었다. 분노와 탐욕에 눈이 먼 짐승들의 광기였다. 불어, 당장 불지 못해. 숨겨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말하란 말이다.
유라의 의식이 고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보다 자신을 짓밟고 있는 남자가 한때 사랑을 속삭였던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의 발길질 한 번에 사랑의 기억이 부서졌고 그의 고함 한 번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가루가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의 폭력은 유라가 더 이상 미동도 하지 않게 되자 멈췄다. 지훈과 박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독한 년 기절했나 보네. 일단 창고에 쳐넣어 놔. 정신이 들면 다시 물어봐야지. 지훈은 축 늘어진 유라를 짐짝처럼 끌고 베란다 옆에 작은 창고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버려졌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밖에서 잠겼다. 유라는 깨져버린 의식의 파편 속에서 가냘프게 신음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심장이 재가 되어버린 고통에는 비할 수 없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지훈이 청혼하며 끼워줬던 싸구려 커플링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 반지가 이제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사랑을 시험하려던 그녀의 오만한 도박은 결국 그녀 자신의 날개를 부러뜨리고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다.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달빛이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부서진 모습을 서글프게 비추고 있었다. 지옥 같은 창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유라는 겨우 풀려났다. 박숙자는 그녀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과 물만 던져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유라의 자백이었기에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유라는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 앞에서 육체의 고통은 무뎌졌다. 그리고 박 여사는 유에게 낡고 칙칙한 원피스를 던져주며 명령했다. 오늘은 내 환갑잔치 날이다. 내년 때문에 망칠 수는 없으니 얌전히 따라와서 시중이나 들어. 사람들 앞에서는 아픈 티 내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도 마. 알았어. 유라는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박 여사가 시키는 대로 옅은 화장으로 얼굴의 멍 자국을 겨우 가리고 절뚝거리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환갑잔치가 열리는 연회장은 화려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해서 비싼 곳을 예약한 것이 분명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박 여사는 하객들을 맞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 옆을 지켰다. 유라는 그곳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음료를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다. 손님들은 멍든 얼굴을 한 채 묵묵히 일하는 그녀를 보며 저 집 며느리는 참 복도 없네. 혹은 가정부인가라며 수군거렸다. 그 모든 경멸과 동정의 시선이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박 여사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망신 주는 것을 즐겼다. 어머, 며느님, 거동이 왜 그렇게 불편하세요? 어디 아프신가? 한 친척이 묻자 박 여사는 호들갑을 떨며 대답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워낙 칠칠치 못해서 계단에서 굴렀지 뭡니까? 고아 출신이라 그런가. 배운 게 없어서 몸가짐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그녀는 유라의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쑤셨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마침내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갑자기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유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중대 발표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박 여사는 옆에 있던 웨이터의 쟁반에서 손님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가 담긴 물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저희 집에 들어온 이 애군을 오늘부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쓸모없고 거짓말만 일삼는 아이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 여사는 유라를 향해 물그릇을 뿌리려고 팔을 치켜들었다. 유라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눈을 감았다. 밝은 조명, 사람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멀어졌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희망, 사랑, 존엄, 모든 것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연 회장의 육중한 이중문이 마치 폭발하듯 세차게 열렸다. 시끄럽던 연 회장의 음악과 소음이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는 노신사가 서 있었다. YR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다. 최 회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 찬 눈은 오직 단상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한 사람. 한율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연 회장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장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하여 소리쳤다. 누구신데 남의 잔치에 와서 행패야. 하지만 최 회장은 그녀를 벌레 보듯 한번 훑어볼 뿐. 그대로 지나쳐 유라의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유라의 상처투성이 어깨 위에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물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낡은 원피스 차림의 유라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회장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이 늙은 종을 용서하십시오. 회장님, 그 한마디가 연 회장 전체에 폭탄처럼 터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하객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저 초라한 여자가 회장님이라고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불신은 이내 경악스러운 진실을 목격한 충격으로 변해갔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박숙자의 얼굴이었다. 황당함은 의심으로, 의심은 불안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된 티업 테러로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최 회장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노트북을 꺼내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방금 전까지 박 여사의 행복한 사진들이 흘러나오던 스크린에 차가운 흰 배경 위로 검은 글씨가 나타났다. 상해진단서 피해자 한유라, 진단명 다발성 타박상, 늑골 골절 의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와 함께 유라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멍 자국들을 찍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연 회장 곳곳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스크린에서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불어 당장 불지 못해. 숨겨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말하란 말이다. 박 여사와 강지훈이 유라를 폭행하며 내뱉었던 탐욕과 광기의 참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잔치는 끝났다.
화려했던 축하의 장은 추악한 범죄 현장을 고발하는 공개 재판정이 되었다. 하객들은 역겹다는 듯 자리를 피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박 여사와 지훈을 쏘아보았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굳어있는 박 여사와 넋이 나간 지훈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박숙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이거 놓으라고. 박 여사의 마지막 발악적인 비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을 감싸안은 최 회장의 따뜻한 코트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존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숙자의 환갑잔치는 대한민국 상류층 사회에 전례 없는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YR그룹의 숨겨진 후계자가 가난한 며느리로 위장했다가 시댁에 잔혹한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최 회장 측이 언론에 흘린 단서들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숙자와 강지훈은 연 회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는 YR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제출한 차고 넘치는 증거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폭행, 상해, 감금, 공갈, 죄명은 계속해서 추가되었다. 경찰서에서 박숙자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저 악마 같은 년이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반면 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라의 변호인을 통해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 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변호사에게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유라 씨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전해주십시오. 변호사는 그의 말을 무미건조하게 유라에게 전달했다. 유라는 병실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증오나 분노,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의 소식을 제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사랑의 배신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는 무관심이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냉정했다. 박숙자와 강지훈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작은 집과 재산은 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압류되었다. 한때 평범했던 한 가정은 스스로의 탐욕이 불러온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몇 주 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YR그룹 본사 회장실의 문이 열리고 한유라가 들어섰다. 며칠 전 퇴원한 그녀는 더 이상 멍자국이 남은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날렵한 라인의 검은색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깊어진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강철처럼 그녀를 단련시켰다. 그녀는 YR그룹의 회장으로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복귀를 축하하고 눈치를 보던 임원들 앞에서 유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복귀 후 첫 번째 공식 안건을 발표했다. 오늘부로 YR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의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두를 압도했다. 저는 푸른 불사조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의료,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YR그룹의 연간 순이익 10%와 제 개인 자산의 절반을 이 재단에 영구적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YR그룹의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선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했던 개인적 트라우마를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적인 선의로 승화시킨 것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한 회장의 유약한 딸이 아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철의 여인을 보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회장실에는 유라와 최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유라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을요. 유라가 먼저 침묵을 깼다. 최 회장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아가씨, 진작에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불사조가 재에서 다시 태어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뜨겁게 불타야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천천히 뒤를 돌아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픔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불길이 있었기에 제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전에는 그저 아버지가 남기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던 어리석은 도박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발견한 것이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군주로 성장한 그의 작은 아가씨를 자랑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푸른 불사조 재단의 공식 설립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몽블랑 만년필이 종이 위를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한때 고통과 절망 속에서 떨리던 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써 내려갈 강하고 굳건한 손이 되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맞이할 새로운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광과도 같았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한유라라는 사람의 세상은 더욱 그러했다. YR그룹 회장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최고급 원목 책상과 가구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인 쿠션 위에서 통통하게 살이 찐 고양이 한 마리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2년 전 차가운 골목길에서 유라가 구해줬던 바로 그 작은 생명이었다. 이제 겨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는 YR그룹의 실세. 한유라 회장의 유일한 상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유라는 결제 서류에서 잠시 눈을 떼고 잠든 겨울이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련이 남긴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재벌 2세 경영인이 아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YR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유능한 사업가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사업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설립한 푸른 불사조 재단은 지난 2년간 수백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었다. 재단의 이름은 이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동의어가 되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2년의 세월 동안 더 늙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회장님, 바로 가시죠.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오늘은 그녀에게 그리고 재단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잠시 후 유라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건물의 개관식 현장에 서 있었다. 그곳은 푸른 불사조 재단이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최첨단 보호시설 및 직업교육센터 불사조의 집 The Phoenix House이었다. 행사장은 화려한 VIP들 대신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게 될 여성들과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재단의 진심 어린 후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는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자애 속에서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불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이 불사조의 지분은 여러분들에게 그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는 작은 온기와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곧 이 집에 입주할 한 여성의 손을 잡고 함께 개관 기념 리본을 잘랐다. 그것은 일방적인 자선이 아닌 아픔을 겪어본 사람과 앞으로 일어설 사람 사이에 진정한 연대와 교감의 순간이었다.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나고 인파가 흩어진 오후, 유라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새로 지어진 건물의 조용한 정원을 거닐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건물 중앙에 거대한 유리문 앞에 멈춰 섰다. 유리에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유리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구박에 눈물 흘리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사랑의 배신에 절망하며 창고에 갇혀있던 비참한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한 명의 인간, 강인하고 따뜻한 리더가 서 있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를 빠져나온 햇살이 건물의 유리에 반사되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그 빛은 마치 불사조가 날갯짓하며 일으키는 찬란한 불꽃처럼 보였다. 유라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자의 안도나 복수를 끝낸 자의 후련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찾아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만들어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날아오를 눈부신 봄날이 펼쳐져 있었다. 에필로그, 유튜브 스타일 아우트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